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60년대 한국 경제에 대해 경제개발계획,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 한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중화공업화일 겁니다. 따라서 중화공업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공산품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생산된 제품 중에는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이러한 제조업 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와 중화공업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방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1968년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군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121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주한미군 중 일부가 철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게 됩니다. 둘째,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고 후발 개도국들의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공업 분야 수출 시장의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수출이 빠르게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수입을 줄이려면 국내에서의 생산을 늘려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제 중화공업화의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중화공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73년부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해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중화공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육성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화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이를 그 출발점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단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중화공업 육성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포항 종합제철소가 착공되고 석유화학 공업단지 건설이 이루어지는 등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화공업화 선언은 중화공업 부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화공업 추진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중화공업 추진위원회 기획단을 설치했는데 특히 기획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대 기획단장 김용환에 이어 1974년 2월 2대 기획단장이 된 오원철은 5년여 동안 기획단을 이끌며 중화공업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원철 선생에 대해서는 9주차 강의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1973년 6월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 내용을 보면 1981년까지 88억 달러를 투자하여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6대 중점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1981년까지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고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소득 1000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정책이 뒤따랐습니다. 우선 6대 중점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철강은 포항, 비철금속은 울산, 기계는 창원, 조선은 거제, 전자는 구미, 화학은 여천과 울산이 대상지였습니다. 이들 산업기지의 도로, 전력, 공업용수, 항만시설 등은 정부가 마련하였으며 용지는 기업의 헐값에 분양되었습니다. 기술 및 기능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육성이 핵심이었는데 학교가 증가했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기숙사가 제공되었으며 병역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기술, 기능 및 지식의 정도를 평가하여 일정한 기술을 갖춘 자에게 기사, 기술사, 기능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술 자격 검정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대독 연구단지를 조성한 것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 및 수출 지원 정책도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점 분야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기도 했으며 기계류 도입 시 관세를 감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불 수출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연불 수출은 수출 대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을 말합니다. 연불 수출은 수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수출 기업의 현금 흐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연불 수출을 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국민투자기금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국민투자기금은 이에 필요한 내자를 조달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 예금 중 일부를 예탁하도록 하는 형태로 마련되었으며 기업의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은 금리로 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책을 통해 뒷받침된 중화공업화 정책의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앞서 1981년까지 중화공업의 비중을 51%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기준으로 중화공업화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화공업의 비중을 5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는 2년 앞당겨 1979년 달성했습니다. 또 수출 100억 달러 목표는 1977년, 1인당 소득 1000달러 목표는 1978년 각각 달성했습니다. 역시 목표를 3, 4년 앞당겨 달성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공업 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65%로 높인다는 목표도 있었는데 이는 기한 내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화공업화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화공업화 정책은 한국 경제가 경공업 중심 구조에서 중화공업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화공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화공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잉 투자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공업 부문에 각종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과잉 생산 설비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1980년대 투자 조정, 산업 합리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화공업 부문 진출은 대기업이 유리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데에다 투자를 회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 산업 부문의 참여 사업자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중화공업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시기 재벌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경제력 집중 현상은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재벌들은 제조, 유통, 건설, 금융업 등 전 산업을 거느린 복합 기업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30대 재벌의 총 계열 기업 수는 1970년 126개에서 1979년 429개로 3.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재벌당 계열 기업 수가 4.2개에서 14.3개로 증가한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정책 금융이 확대되고 특정 부문에 금융이 집중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금융이란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반 금융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금융은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데에 활용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1960년대에는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 금융이 비교적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수출을 많이 하면 정책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화공업, 그 중에서도 중점 분야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으며 그 혜택은 이들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 돌아갔습니다. 공정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퇴보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화공업화가 추진된 1970년대 한국 경제의 실적은 어떠했을까요? 이 표는 경제개발 5개년계의 기간별로 경제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1972에서 1976년에도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에 달했으며 투자율도 높았고 수출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2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데에다 중화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풀리면서 통화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7에서 1981년에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여 해방 이후 처음으로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공업화를 중심으로 1970년대 한국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1980년대 전반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